12.12 초기 상황에서 육본 측의 윤석민 참모차장이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한 것은 정승화 총장이 괴한에게 납치됐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은 데 따른 상황 오판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 차장은 비상령을 발동한 지 10분쯤 지난 20시 20분경 변규수 육본 보안부 대장한테서 합수부가 수사를 위해 정 총장을 연행했다는 보고를 받음으로써 상황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 정 총장이 연행된 지 50분쯤 지난 시간이었다. 윤 차장은 20시 50분경 이건영 3군 사령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총장님을 납치해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안사령관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전해준 사실이 나중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밝혀진 것이다. 장태환 수경사령관도 총장 공간에 들렀다가 수경사로 귀대하는 차 안에서 20시 40분경 윤 차장과의 무전 통화를 통해 정 총장이 합수부에 연행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장태환 사령관은 또 수경사에 도착한 직후인 20시 50분 30단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있던 유학성 황영시 장군과의 전화통화에서 정 총장을 합수부가 연행한 것은 12.6 사건 수사와 관련한 조사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총장이 연행되는 과정에 총격이 있었다는 상황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무장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소행이 아니고 비상계엄령 하에서 국가의 정보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취한 조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우선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30단에 있던 장성들은 장태환 사령관에게 내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렇다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기다려보는 것이 온당한 자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태환 사령관을 비롯한 정승화 직계 장성들은 정 총장 연행을 대뜸 반란으로 단정하면서 합수부 수사분실 습격과 최규하 대통령 납치를 획책하고 30단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사살 명령을 내리는 등 분별 없는 난동을 서슴지 않았다. 윤석민 참모차장을 비롯한 육본 수뇌부가 보인 무분별한 처신과 장태환, 김진기 등 정승화 직계 장성들이 벌인 난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날 밤 장태환 사령관이 말끝마다 되뇌었다는 우리 총장님을 우리 총장님이 라는 말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정승화는 대한민국 육군의 참모총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총장님이었다. 그들에게 육군의 요직을 맡겨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들의 앞길을 열어줄 우리 총장님이었던 것이다. 장태환은 수경사령관에 임명된 뒤 11월 16일 육본 장교식당에서 열린 축하 리셉션에서 정 총장에게 결초보은할 것을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다. 나 같은 촌놈이 수경사령관이 된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총장님에게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며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이다. 정 총장의 신복들도 그즈음 12.6 당일에 정 총장의 처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의혹이 군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의혹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11.6 사건에 대한 정 총장의 인식은 계엄 확대회의에서 한 박 대통령의 서거는 애석하지만 유신체제가 절폐된 것은 다행이라는 언급에 나타나 있었다. 더욱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온 정규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들의 기세도 고개를 숙일 것이었다. 정승화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건재해야 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절실했다. 사실 그즈음 육군 사관학교가 4년제로 전환하기 이전에 임관한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 고위장성들은 4년제 정규교육을 받은 11기 이후에 엘리트 장교들이 치고 올라와 자신들이 자리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다. 정규 육사 출신들은 창군 이래 6.25를 거치며 단기 교육만 받고 임관한 선배 장교들에 대해 상대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고 임관을 앞두고 육사 일기라는 기수 호칭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집단의식화되기도 했다. 11기들이 일기 호칭을 요구한 것은
선배들과의 차별의식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교육을 받은 선배들과는 달리 미국 육사인 웨스트포인트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옮긴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규 육사 출신들이 동창회 조직으로 뭉치고 진급을 거듭해 중견 장교로 성장하게 되자 보직과 진급을 놓고 경쟁관계가 된 단기 육사 출신, 비육사 출신 장교들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었다. 6.25 전장에 투입됐던 선배 장교들은 전쟁 중 후방에서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공부만 할 수 있었던 정규 육사 출신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규 육사 출신의 선두주자들이 점차 장관급으로 성장하자 단기 육사 및 비육사 출신들은 자신들이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조직사회에서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측과 그 장벽을 뛰어넘으려는 측 사이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5.16이 일어나던 시기를 전후해서도 군부 내에서는 그러한 갈등과 이해 충돌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국군이 창설되던 때 참여했던 일본 육사, 일본 학병, 만군, 광복군 출신들이 군 고위직을 계속 차지하고 있었고 단기 육사 출신들은 진급에 목말라 했다. 군대 경력과 나이는 2, 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진급과 보직에서는 10여 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또 그 즈음 군 내부의 부정부패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했다. 육사 출신들은 군 원로들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용퇴해 주기를 바랐다. 반면 군 원로들은 군을 창설하고 6.25 전쟁에서 피를 흘려 나라를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주장이 옳고 어느 쪽이 나쁘다고 할 일은 아니었다. 11.6이 벌어지기 전인 1970년대 말의 군 내부 사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5.16 당시와 같은 신구 갈등이 있었다. 나를 비롯해 정규 육사 출신들이 소장 계급장을 달기 시작했고 점차 그 새 확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창군 멤버들은 이미 은퇴했지만 단기 육사 1에서 3기 원로들은 예편된 뒤에도 군 이외의 요직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동기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해 서종철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노재현 국방장관 등이 그랬다. 단기 육사 5기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바로 김재규의 후원을 받고 있었고 정 총장은 군부에 김재규 정승화 인맥의 장성들을 핵심 보직에 앉혀놓았다. 이들은 정규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배려로 성장해온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자 위기를 느낀 것이다. 그들은 끼리끼리 정규 육사 출신들이 인사적체에 불만이 많다더라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위기감은 곧 경계와 견제 심리로 나타났고 그 표적이 바로 나였다. 내가 그동안 정규 육사 출신의 리더로 인식되어 왔고 더욱이 11기 동기생 가운데 가장 먼저 중장보직인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자 나를 헐뜯는 얘기들을 퍼뜨리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의 총애를 믿고 너무 설친다. 월권한다는 것이다. 11.6이 일어나 내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되었지만 한편 나의 후견인으로 생각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사라진 만큼 그들은 나를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훗날 알게 된 것이지만 12.12 사태 3일 전인 12월 9일 정 총장이 노재현 국방장관과 골프를 치면서 나를 동해경비사령관으로 보내겠다고 말한 것은 그들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내가 정 총장을 연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연행의 이유와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대뜸 반란으로 물면서 우리 총장님 구출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날뛰게 된 것이다. 정승화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김재규 덕분이었다. 정 총장의 전임인 이세호 장군은 한 차례 연임을 해서
4년이나 총장직에 있었고 그 후임으로는 박희동, 정승화 두 장군이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부산의 오연대 출신인 서종철, 노재현, 박희동 장군이 하나의 인맥을 이루고 있었다. 총장 인사 추천권자인 노재현 국방장관은 자기와 동기생이기도 한 박희동 장군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박 대통령도 아마 박희동 장군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 장관은 이미 박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2군 사령관이었던 박희동 장군을 참모총장 보임 1순위인 3군 사령관으로 데려다 놓았던 것이다. 육군에는 그 당시 3개의 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군 사령관이 제일 중요한 자리였다. 3군 사령부는 전방의 3분의 1을 맡고 있고 또 수도권 방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대였다. 그러니까 3군 사령관을 거쳐야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2군 사령관을 하다 참모총장이 된 경우가 단 한 번 예외적으로 있었지만 군 사령관급 장성 중에서 가장 유능한 장군이 3군 사령관이 되고 참모총장 인사 때가 되면 3군 사령관이 대개 그 자리에 임명되고는 했다. 그때 정승화 장군은 1군 사령관이었다. 3군 사령관이 된 박희동 장군은 육사 3기생이고 정승화 장군은 5기생이었다. 그러니 누가 보든 다음 육군 참모총장은 박희동 장군이구나.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국방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마지막 재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떻든 그때 박희동 장군이 3군 사령관이 되자 군내에서는 다들 다음 참모총장은 박 장군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 그것이 순리였다. 그런데 김재규가 자기 인맥인 정승화를 참모총장 자리에 앉히려고 노재현 장관이 인사 추천을 하기 직전에 미리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3기생인 노재현에서 2기생인 이세우로 올라갔다가 4년을 한 뒤 다시 3기생 박희동으로 가면 인사적체가 심해져서 고위 장성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고위 장성들 사이에 불만이 생길 거라는 말에 신경이 쓰였을 것이었다. 군 통수권자로서는 가장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이 군부의 불만일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자신이 혁명을 통해 그 자리에 앉은 사람 아닌가. 박 대통령은 박희동을 1순위, 정승화를 2순위로 올린 노재현 장관의 추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재규가 말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재고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노 장관은 그렇다면 5기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고 자연스럽게 정승화가 총장이 된 것이었다. 이 대목에 관해서는 김재규가 직접 진술한 내용도 있다. 1979년 1월 하순경 청와대에서 각하와 오찬 중 각하께서 본인에게 각군 참모총장 대상자를 추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육군에서는 박희동 대장, 김종환 대장, 정승화 대장을 선정하여 그중 제1적임자로 정승화 대장을 선정하여 보고함으로써 정승화 대장이 1979년 2월 1일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본인은 1월 30일경인가 정승화 씨의 총장 임명 각하 결재 사실을 당시 1군 사령관인 정승화 씨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주고 격려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원래 5기생 가운데서도 최명신, 최태권 장군 등에게도 밀리는 처지였고 박 대통령의 평가도 좋지 않았다. 과거 방첩대장 시절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좌천됐었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이 육군본부 특수심리정감으로 좌천시켰는데 그 자리는 사단장이 되지 못하고 예편하게 되는 자리였다. 말하자면 예편되기 보직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정승화는 좌절감을 느끼고 낙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승화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도 충성심도 없었다. 평소 박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반항심을 내심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를 잘 아는 장군들의 얘기였다. 정 총장이 속마음도 털어놓을 만큼 각별한 장군이 전해준 얘기로는 정승화는
방첩부대장에서 해임된 후 육군 참모총장이 될 때까지 공사석에서 박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이란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승화가 특수심리정감이라는 한직에서 옷을 벗지 않고 사단장이 되어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8기생인 차규원 장군 덕이었다. 차규원 장군은 대령으로 정승화 방첩부대장 밑에서 정보처장을 하고 있다가 연대장으로 나가게 되어 박 대통령과 독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승화를 선처해 주기를 간곡히 건의드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편될 처지에 놓였던 정승화가 다시 살아나 사단장까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든 정승화는 동기생 중 선두주자 그룹에서는 뒤처져 있었다. 그런 정승화를 김재규가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김재규가 나주비료 사장으로 있을 때 그곳에 업무차 방문한 정승화를 알게 됐는데 고향도 이웃이어서 그날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김재규는 그 뒤 건설부 장관으로 있을 때에는 정승화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서 교분을 쌓아갔다. 김재규는 그 자리에 때때로 진종채 보안사령관과 차규원 수도경비사령관을 합석시켜 정승화를 도와달라, 참모총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정승화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정승화는 당시 박 대통령이 이미 박희동 3군 사령관을 참모총장으로 점지해놓고 있었다는 사실, 또 김재규가 애를 써서 그걸 뒤집고 자기가 참모총장이 되게 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재규에 대해서는 신세를 졌다는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을 터였다. 정승화 총장은 합수부가 11.6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한 지 3일 후인 11월 16일 수도경비사령관에 육본 교육참모부 차장인 장태환 소장을 임명했다. 장 소장은 정 총장이 1군 검열단장 때 참모장을 지냈고 같은 경북 출신이어서 평소부터 정승화 계열의 핵심 장성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정 총장은 신복인 장태환을 사령관으로 데려다 놓는 동시에 수도경비 사령부 설치령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 경호실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수경사의 지휘권을 육군 참모총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정 총장은 장태환 수경사령관 임명에 이어 육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육본 작전참모부장에 하소곤 소장을 임명했다. 하소곤 소장은 정 총장의 7사단장 시절 작전참모였고 1군 사령관 때에는 참모장으로 데리고 있었던 직계 장성이었다. 정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뒤 가장 먼저 실행한 인사는 육본 참모차장에 윤성민 중장을 임명한 것이다. 전임인 이희성 중장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전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는데 단기 육사 9기인 윤성민 중장의 참모차장 기용은 서열에 비추어 볼 때 발탁 중용이었다. 그런 만큼 윤성민 차장은 정 총장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막강한 실병력을 지휘하는 3군 사령관, 특전사령관에 각각 보임되어 있던 이건영 장군과 정병주 장군은 김재규와 인연이 깊은 김재규 군맥의 핵심 인물이었다.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된 직후 자신이 육군대학 부총장으로 있을 때 알게 된 이건영 장군을 중앙정보부 1차장으로 발탁해서 2년 가까이 자신의 최측근 참모로 데리고 있었다. 1978년 육군 참모차장으로 영전했던 이건영 장군은 정승화가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된 뒤 수도권 방어를 책임진 3군 사령관에 임명된 김재규 정승화 계열의 핵심 장성이었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김재규의 안동농림학교 후배로서 김재규가 육사단장 시절 참모장으로 데리고 있었다. 문흥구 합참본부장은 김재규가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참모장으로 있었다. 정 총장은 또 계급 정년이 다 된 정성각 수경사령관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3군 단장으로 발령했다. 12.12 때 장태환 등이 합수부를 제압하기 위한 병력을 출동시키려고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던 수도기계화 사단의 송길남 소장, 34단의 박희모 소장, 26사단의 배정도 소장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군 지휘관들 역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승화 총장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2.12 당시 장태환 수경사령관, 하소곤 육본 작전 참모부장, 김진기 헌병감, 그리고 윤성민 육본 차장, 이건영 3군 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문흥구 합참본부장 등 정승화 총장을 구출해야 한다며 내란에 가까운 난동을 벌인 그들이야말로 패당적 이해에 따라 움직였던 수구적 군인들이었다.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합당했다면 예하의 장병들이 그들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 예하 지휘관들은 나의 부하도 아니었고 그들이 그처럼 시비하는 하나회 회원도 아니었다. 훗날 사태가 저들의 의도대로 수습되면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명령불복종이었지만 그들은 대의와 명분에 따라 합수부의 입장을 지지해 준 것이다. 그때 30단에 모여 나를 도와준 유학성, 차기원, 황영시 장군들 또한 하나회가 아니었음은 물론 정승화 총장과 마찬가지로 단기 육사 출신들이었다. 그러니까 30단에 모여있던 장성들은 정규 육사 출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이 아니었다. 반면에 수경사를 거점으로 움직였던 김재규 정승화 계열 장성들은 정 총장의 연행이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란도 불사했던 것이다. 그들은 국군 통수권자인 최규하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받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병력 동원을 획책했고 시간이 지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노재영 국방장관, 김종한 합참의장,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거듭된 병력 동원 금지 명령에도 불복함으로써 반란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장태환 등이 그처럼 이성을 잃고 반란까지 획책했던 데에는 기득권을 잃게 된 데 따른 반발 이외에 보다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승화는 검찰 진술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신현학 국무총리 그리고 당시의 정치권 인사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노재현 장관과 향후의 전국 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한 뒤 자기들 뜻대로 밀고 나갔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공작하고 그 대신 정치적 영향력이 미약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밀었다. 그 뒤 그들은 아마도 1980년 이후의 정권 향방에 관해 그들 나름의 보관을 만들어놨을 것이고 그 핵심은 사실상의 집권이었을 터였다. 정승화가 연행되자 장태환은 정승화의 입을 통해 그 비밀 모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태환은 사생결단의 반발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를 보안사령관으로 청구한 사람은 노재영 국방장관이었다. 나의 전임 보안사령관인 진종채 중장이 2군 사령관으로 보임되자 앞에서 언급했지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은 각각 자신의 신복을 그 후임으로 추천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자신의 보안사령관 시절 참모장으로 데리고 있었던 문흥구 중장을, 차지철 경호실장은 경호실 차장으로 데리고 있는 이재전 중장을 각각 추천한 것이다. 노재현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장 계급에 나를 청구했다고 했다. 내가 보안사령관이 된 것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었다. 그때 만일 김재규가 밀었던 문흥구 장군이 보안사령관이 되었다면 11.6 후 김재규를 수사한 후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았을 것인가? 정승화 총장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기는 했을 것인가? 김재규의 사형 집행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1980년 이후에 우리 현대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역사를 가정법으로 들여다보는 일이 마냥 무의미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